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살펴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지역 밀착 토크쇼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재확산 우려 속에 모든 의료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경기 북부 거천병원이죠. 의정부 성모병원 감염내과 이효진 교수님을 모시고 코로나19 사태 현안과 앞으로의 대책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이효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요즘 의료진들 너무 고생들 많을 것 같은데, 네. 특히 가족들 걱정 많을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 많이 걱정 안 하세요? 저 아기가 어린 아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요. 네. 네. 남편은 아마도 그렇게 요즘에는 그렇게 걱정은 많이 안 하고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네. 일상화된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코로나 사태 네. 최전선에서 네. 지금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많은 걱정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의료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들이 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의정부 성모병원 하면 우리 경기 북부 지역 거천병원으로 굉장히 유명을 합니다. 특히 1999년이었던가요? 경기 북부 권역 응급센터로 지정이 되면서 네. 평상시에도 사실은 우리 의정부 성모병원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에는 더욱 빛을 발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의정부 성모병원은 그 의정부를 60여 년간 지켜온 병원입니다. 코로나에 맞서서 저희가 그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안심병원에 맞춰서 안심외래랑 안심병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많은 어려움들을 이렇게 호소하시는 게 자가격리자라든가 능동감시자분들이 이제 필수 응급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응급진료를 거부하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병원도 이제 방역이라든가 안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치료를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의정부 성모병원은 권역 응급의료센터다 보니까 외부 음악격리실이라든가 내부의 음악격리실들을 이용해서 자가격리자라든가 능동감시자들이 필수 응급진료를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응급실은 위험구역과 비위험구역을 좀 나눠서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 그리고 아예 그런 증상이 없는 분들,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분들을 구분해서 안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코로나19 사태에 정말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진짜 우리 성모병원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우리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이. 네,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였어요. 많은 분들, 의료진 분들도 힘들었고 우리 소상공인들 많이 힘들었는데, 그나마 조금 완화되면서 지금 2.0단계로 한 단계 낮춰졌거든요. 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바쁠 것 같은데 조금 어떻게 한숨을 돌렸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예, 한동안 의정부 지역에 확진자가 계속 많이 나와가지고요. 우리 응급실이나 이제 선별진료소에서도 거의 매일 확진자가 한 명씩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에 비해서는 지금은 이제 이번 주, 지난주 말부터는 조금 이제 그래도 확진자의 추이가 좀 감소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확진자가 이렇게 들어오고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좀 무섭다 이런 생각들은 좀 안 드세요? 어떠세요? 처음에는 많은 의료진들이 좀 이렇게 아무래도 모르는 질병에 대한 공포가 있다 그렇죠. 보니까요. 그런 진료를 하는 게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조차 모르는 질병을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이 병이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이런 걸 이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좀 의료진들의 협조가 구하는데 조금 힘이 들었다면,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익숙해지셔서요. 뭐 예를 들면 뭐 위험 환자들을 분만을 한다던가 수술을 한다던가 이런 데에 의료진들이 그런 거부감 없이 적극적으로 이제 협조를 하고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과거에 우리가 뭐 사스나 메르스를 접하면서 이 정도면 이제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는 좀 공포감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단계에서 이제 2단계로 조금 완화가 됐긴 합니다만은 정부에서는 3단계까지 고려를 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3단계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 2단계와 이제 3단계는 2단계는 이제 100명 밑으로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그 의료계가 안정적으로 환자를 볼 수 있을 정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근데 이제 보통 3단계는 100명에서 200명 이상으로 이제 환자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이제 급격하게 증가되는 게 눈에 보일 때, 그럴 때 3단계를 고려하게 됩니다. 3단계는 10명 이상 모이는 게 금지가 되고, 뭐 스포츠라든가 이런 집단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는 그런 경기들이 금지가 되고요. 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닫게 되고, 학교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휴업을 하거나 아니면 원격으로 이제 교육을 하거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회사 같은 경우도 자택 근무를 권고를 하고 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택 근무가 이제 필수가 되고 이제 필수적인 인원을 남기면 다 재택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뭐 사회 전체가 마비된다 이 정도인 네.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방역 단계에서 3단계를 시행한 적은 없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되면은 뭐 9시 이후로는 뭐 통행도 금지가 되고 다른 지역으로의 뭐 이동도 좀 제한된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뭐 3단계는 발생이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조금 이제 완화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근데 네네. 문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그런 확진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경기도에 제가 좀 자료를 보니까 확진자의 한 30% 가까운 확진자들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위험한 거죠?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는 환자의 위험도를 이제 개별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그거에 맞는 대처를 하는데요. 네. 근데 병원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이제 공공기관이라든가 이제 여러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기준은 증상 유무랑 역학적 연관성 유무입니다. 근데 코로나는 아시다시피 이제 무증상인 경우도 많고 굉장히 경미해서 증상을 잘 못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다고 사실은 조금이라도 있지만 본인이 자각을 못해서 없다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 중요한 게 역학적 연관성이 있느냐가 굉장히 그 환자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데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면 저희 이제 방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위험한 환자처럼 이렇게 대우를 해야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어려움이 있고 이건 이제 학교라던가 여러 이제 밀집된 그런 시설에는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깜깜이 환자들이 많다는 거는 어느 지역을 가도 지하철에서라든지 뭐 식당에서라든지 학교에서라든지 어느 지역에서도 이제 나도 모르게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나도 모르게도 전파를 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환자들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 기저에 그만큼 많은 환자들이 자각을 못했던 많은 환자들이 깔려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K방역 뭐 이렇게 해서 되게 유명세를 좀 떨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추적하는 게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좀 대단한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놓치게 되면 정말 팬데믹으로 가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문제는 이 그 깜깜이 환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추석이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이번 추석 때 어떻게 고향이 지방이신가요? 저는 원래 고향은 서울인데요. 이제, 네. 시댁이 이제 지방에 있습니다. 내려가세요? 고민 중에 있는데 고민 중에 있지만 이제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어서 아무튼 이번 추석 연휴가 굉장히 걱정이잖아요. 네네. 네,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제 이게 뭐 보통은 이제 기차라던가 버스라던가 이런 뭐 자동차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동이 많을수록 결국에는 환자들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요 추석 연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방역의 기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이 움직이지 마시고 가능한 한 집에서 이제 차례를 지내고 가능한 이제 온라인으로 그 친척들을 방문하는 것이 어떨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는 뭐 휴게소에서도 음식을 섭취하지 말라라고까지 지시를 내렸는데 뭐 될 수 있으면 안 가면 좋겠고요. 피치 못하게 고향을 방문해서 어르신을 뵌다면 하여튼 최대한 방역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뭐 독감이 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독감 백신을 지금 뭐 전체 전 국민이 맞아야 된다, 뭐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들이 있거든요. 일단 독감 백신을 맞아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코로나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독감이 발열, 그다음에 호흡기 증상 비슷하기 때문에 코로나랑 구분이 잘 안 돼서 독감 예방 접종을 해서 그렇게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피하자.
라는 그런 측면에서 독감 예방 접종을 맞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요. 사실은 위험도를 따져보면 정말로 필수적으로 독감 예방 접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생아, 그러니까 영아라던가 유아라던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이제 노인분들, 면역저하자분들, 예, 그런 이제 암 환자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독감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았을 때에 독감에 걸렸을 때 그런 그 피해가 굉장히 크거든요. 따라서 그 독감 예방 접종을 할 필요성은 있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그런 꼭 맞아야 되는 분들이 맞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경제적 상황이라던가 사회적 상황을 보고 나머지 그룹들을 만든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 지금까지 독감을 거의 맞아본 적이 없는데 올해는 좀 맞으려고 하는데 저 같은 네. 사람 조금 이따가 맞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건강하시면, 네, 기저질환이 없으시고 네. 네, 건강하시면 일단은 독감 예방 접종의 수급률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따져서 네. 꼭 맞아야 되는 그룹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그룹이 먼저 맞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독감하고 코로나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열이 나거나 목이 아프거나 이거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알 수가 없을 때 어떤 부분으로 인지할 수 있을까요? 이게 독감이다, 코로나다. 보통은 그러니까 코로나는 독감보다는 약간 그런 경미한 증상으로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긴 하고요. 네.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독감은랑 코로나를 구분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둘 다 고열이 나고 호흡기 증상이 있고, 호흡기 증상이 있고, 하지만 이제 그런 중증 환자로 가는 비율은 코로나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감염내과 의사로서 네. 또 구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희가 감기와 코로나가 워낙에 이제 증상이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하니까 쉽지가 않아서 검사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그러면 먼저 독감 검사를 한 이후에 독감이면 뭐 타미프루 처방을 받으면 네.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다시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으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독감이랑 코로나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도 지금 뭐 나온다고 하는데 네. 사실 방법은 독감이든 코로나든 검사하는 방법은 같거든요. 근데 면봉으로 이렇게 채취하는 네. 방법은 같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 자체는 독감과 코로나를 동시에 하는 병원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가 사실은 좀 무서운 게 이게 완치가 된 이후에도 후유증이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언론에서도 뭐 인터뷰를 통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뭐 그런 완치자들 다시 재발했던 뭐 그런 분들 인터뷰를 들었는데 후유증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사실 뭐 이탈리아 보고에 따르면 중증 환자에서 뭐 87% 정도가 후유증을 한 번은 알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에서 90% 정도는 굉장히 감기 수준의 경미하게 앓고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후유증이 거의 남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증 환자들을 제외한, 그러니까 전체 코로나 환자 수를 봤을 때는 후유증이 그렇게 심각한 후유증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알려진 후유증으로는 이제 폐섬유화, 이제 네. 가장 이제 뭐 심각하다고 알려지는 폐섬유화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에서도 후유증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합병증입니다. 그다음에 폐섬유화라던가 아니면 심장 쪽으로 해서 뭐 부정맥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보통 많이들 호소하시는 게 피로감, 권태감, 그런 두통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는데 이거는 뭐 독감이든 아니면은 이제 감염성 질환을 앓고 나신 이후에 많이들 호소하시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른 질환에 비해서 이렇게 후유증이 크게 많다고는 아직까지는 그 보고 연구가 좀 더 돼야 아직까지는 그런 연구는 아직 되지 않지 않았나 싶긴 한데 연구는 좀 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그렇게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죠. 주의는 뭐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코로나가 이제 흔히 이제 비말로 이제 전파된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공기 감염 가능성도 최근에 제기가 많이 됐거든요. 뭐 에어컨을 통해서 네네.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공기 감염은 사실은 뭐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는 공기 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침방같이 비말로 이제 많이 대부분을 오긴 하는데 뭐 재채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그 흡입을 한다던가 석션 같은 흡입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게 그 에어로졸을 형성을 해서 공기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예전부터 이제 알려졌던 건데 그래서 공기 감염은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과연 그러면은 공기 감염이라고 하면 저희의 그런 예방법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이 공기 감염으로 떠돌아다니는 바이러스의 양이 많지 않고 비말보다 훨씬 적고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한두 개가 몸 안에 들어왔다고 감염을 일으키지는 않고 보통은 이제 감염을 일으키려면은 그 충분한 양의 바이러스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비말보다는 그 공기 감염으로 오는 바이러스 양이 훨씬 적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마스크와 손위생으로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비말보다는 좀 적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코로나 대응의 첫 번째 수치 바로 마스크. 요즘 뭐 마스크가 생활화에 돼서 아침에 나올 때는 뭐 거의 뭐 손에 들고 다니시는 분들 많고 입에다 이제 착용을 하고 하시는데 우리의 이제 필수품이 된 것 같아요. 마스크 착용 왜 중요한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뭐 예를 들면 그 대구에서 동충하초 설명회가 있었죠 최근에. 맞아요. 그 27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 27명 중에 26명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한 명만 감염이 안 돼 있는데 그분이 이제 KF94 마스크를 계속 쓰고 계셨고 그다음에 이제 뭐 수박 같은 걸 이렇게 나눠 드셨는데 거기서도 드시지 않고 다과회에 참여하지 않고 마스크를 절대 벗지 않았고 그래서 그 솔직히 27명 중 26명이 감염됐다고 하면 굉장히 높은 감염률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스크를 절대 벗지 않으셨던 한 분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스타벅스 파주에서 했을 때도 2층에서 뭐 20몇 명이 이제 감염이 됐는데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었던 그 종업원들은 감염이 하나도 감염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런 것만 봐도 이제 마스크 착용이 얼마나 그 감염을 잘 예방을 해주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파주 운정에 살고 있거든요. 그 야당역에 스타벅스가 거리가 좀 멀긴 한데 그 뉴스가 나왔을 때 굉장히 겁이 좀 많이 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스타벅스 가느냐고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무조건 마스크를 쓰면 좀 차단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KF94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제 KF94가 더워서 많이 안 착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꼭 KF94를 착용을 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마스크를 KF94를 쓰냐, KF80을 쓰냐 이런 것보다는 올바르게 착용하고 손위생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마스크를 KF94든 N95든 이런 마스크를 썼다고 하더라도요. 마스크를 자꾸 손으로 만진다던가 그 만진 손으로 또 이제 이렇게 뭐 눈이나 코나 머리카락을 만진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KF94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또 이제 마스크를 쓰고 KF94를 쓰면 답답하시니까 자꾸 이렇게 내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코 밑으로 내린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이게 KF94라도 아무도 그런 제대로 역할을 못 하니까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이랑 그다음에 손위생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잘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실외에서 뭐 운동을 하거나 뭐 산책 같은 걸 할 때는 마스크를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답답해서 조금씩 내리고 걷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야외에서 어떤 방역 수칙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말씀드렸지만 손위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마스크보다 더 중요한 게 손위생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손위생이 중요한데 실외에서 하실 때도 손위생을 꼭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알코올 젤이라든가 물로 하셔도 되고 손위생 꼭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마스크를 쓰고 벗을 때 마스크 그 겉면을 만지시고 난 다음에는 손위생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위생을 하지 않으면 그게 그대로 이제 보통 이제 다시 바이러스가 묻은 게 다시 올 수 있기 때문에 손위생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손을 항상 깨끗이 씻는 그런 버릇을 들여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날이 추워지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활발하게 이제 활동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지금 에어컨을 통해서 많은 감염 사례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날이 약간 선선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진 않지만 조금 추워지면 또 난방기를 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난방기를 통해서도 감염 가능성이 높은가요? 어떻습니까? 보통은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도 다른 일반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들
건조하고 추운 환경에서 활동성이 높아진다고 아.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난방기라는 게 굉장히 건조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여름보다는 겨울이 좀 더 위험할 것이다. 예,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아무래도 겨울에 감기 많이 걸리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도 겨울이 좀 더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백신도 개발 중에 있고 지금 뭐 우리 주민들 많은 시민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코로나19의 진행 상황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시나요? 굉장히 효과적인 백신이라던가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산발적으로 유행이 반복되면서 가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런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는 이런 현재같이 그런 유행이 발생하고 다시 사그라들고 이런 게 반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감기라든가 뭐 독감이랄까 이런 바이러스처럼 우리 주변에 늘 이렇게 있게 될 수도 있다는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까? 뭐 저는 그거보다는 그 전에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지금 그렇죠.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 거 거기에 희망을 더 걸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 시민들께 이런 것은 이제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꼭 지켰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당부사항이 있으면 몇 가지 얘기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도 코로나, 뭐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코로나를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보호자는 1인 이상 금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면회객들은 아예 이제 전면 금지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려우시겠지만 병원의 그런 지침에 좀 협조를 해주시면 이게 코로나 끝난 이후에도 감염병 예방에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마스크라던가 손위생이라던가 올바른 마스크 착용, 그다음 올바른 손위생 이런 것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손위생은 계속 해주시면 감기라던가 독감이라던가 수족구라던가 이런 많은 감염병들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습관해 주시면 습관처럼 손위생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 이렇게 코로나 감염병처럼 대규모 집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병들은 시민들 한 명 한 명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어려우시겠지만 저희 의료진도 많이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그 보건당국의 지침에 잘 따라주시면 언젠가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그런 그리고 웃으면서 이제 다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뭐 하루에 수천 명, 수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까지 뭐 수십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뭐 의료진들, 많은 공무원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의정부 성모병원 감염내과 이효진 교수님과 코로나의 특징과 대응 방안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K방역이라는 신조어를 낳을 만큼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방역 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방역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 분들, 많은 공무원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의료진 분들과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오늘 이슈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